한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가야 할 때가 있죠. 오스만 제국도 그랬습니다. 먼 중앙아시아의 초원, 이곳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유목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궐이라 부릅니다. 돌궐은 6세기부터 동서로 분열되며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후 여러 부족으로 흩어졌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새로운 이름 티르크. 그리고 11세기 셀주크라는 강력한 가문이 등장해 이슬람 세계의 우뚝 선 제국을 세웁니다. 바로 셀주크 투르크죠. 하지만 그 화려한 제국도 십자군의 침공과 몽골 제국의 등장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세기 말 셀주크는 명맥만 유지한 채 여러 작은 튀르크 공국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무대인 아나톨리아 반도는 어떤 곳일까요? 지중해와 흑해 사이 동서양을 잇는 이 지역은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히타이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까지 수많은 문명과 제국이 이 땅을 두고 다투었죠.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맞붙는 접경지였기에 전쟁과 교역, 정복과 공존이 반복되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한 작은 부족장이 나라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에르투우룰이라는 이름의 전사였고 그의 아들 오스만,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스만이 살던 곳은 지금의 터키 서북부 소우굿이라 불리는 곳. 당시 이 지역은 비잔틴 제국과 국경을 맞댄 마을이었고 끊임없는 충돌과 약탈, 동맹과 배신이 오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스만은 그 혼돈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신중한 혼인 동맹, 정복지에 대한 관용. 그는 싸움만 잘하는 전사가 아니라 정치 감각과 비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1299년경 오스만은 스스로를 베이라 칭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작은 선언이 훗날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제국의 첫걸음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이름은 곧 나라가 됩니다. 오스만의 나라. 오스만 제국. 그 이름은 더 이상 부족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라는 새로운 틀을 잇기 시작했죠.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딘 사람은 오스만의 아들이자 제국의 두 번째 술탄 오르한이었습니다. 오르한은 아버지보다 말이 적고 칼을 덜 휘둘렀지만 그 대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틀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1326년 그는 비잔틴 제국의 도시 부르사를 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제국의 첫 수도로 삼고 모스크를 짓고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사를 세웠습니다. 상인과 학자가 오가고 재판과 세금이 이루어지는 도시. 이제 오스만은 전장의 먼지 속이 아니라 도시의 거리 위에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정복한 땅 위에 어떻게 질서를 세울 것인가. 오르한은 셀주크에서 활동하던 행정 관료들을 받아들이고 정복지마다 카디, 즉 이슬람 법관을 보내 법과 관습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스만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 이름은 아크체, 작은 은화 속에 오르한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 이름은 이제 군주의 권위뿐 아니라 경제 질서를 상징하게 되죠. 이런 기반 위에서 제국은 점점 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뼈대를 더 단단히 다지며 국경을 훨씬 더 멀리 확장시키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무라트였습니다. 무라트는 수도를 에디르네로 옮깁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에디르네는 유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였고 이곳을 수도로 삼겠다는 건 우리는 유럽으로 간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죠. 그의 군대는 발칸 반도 전역으로 진격했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보스니아의 여러 왕국들이 오스만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정복을 가능케 한 건 단지 용맹한 군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무라트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가장 논란 많은 군사 조직 하나를 창설합니다. 바로 예니체리. 이들은 기독교도 가정의 소년들을 징발해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제국이 직접 훈련시키는 정예 보병이었습니다. 가문도 부족도 없이 자란 이들은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을 맹세했고 술탄의 명령이라면 생사도 따지지 않았죠. 예니체리는 이후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의 상징이자 때로는 권력의 균형추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무라트였고 그 효과는 곧 전장 위에서 입증됩니다. 1371년 마리차강 전투, 오스만 군은 세르비아 연합군을 기습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고 발칸 반도는 공포에 휩싸였죠. 오스만은 이제 단순한 튀르크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행정 체계가 갖춰졌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갔으며 군대는 중앙에서 직접 지휘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제국의 모습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이제 하나의 도시에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단지 수도가 아니라 천년 제국의 심장이자 이슬람과 기독교, 동방과 서방의 경계였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전쟁터에서 태어난 나라는 전쟁으로 운명을 바꾸곤 합니다. 1451년 젊은 술탄 하나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았지만 눈빛은 노련한 전략가처럼 날카롭고 목소리는 제국을 흔들기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흐메트. 훗날 정복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국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젊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저건 술탄이 아니라 철없는 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메흐메트는 묵묵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가 노린 목표는 단 하나, 천년을 버텨온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 제국의 마지막 흔적, 기독교 세계의 상징이자 동서양의 교차로였던 도시. 무려 800년을 버텨낸 이 도시는 수많은 왕과 장군들이 넘보았지만 아직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너질 수 없다는 도시를 메흐메트는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거대한 요새를 세웁니다. 루멜리 히사르라는 이름의 요새는 비잔틴 제국의 숨통을 조용히 조여왔죠. 그리고 헝가리 출신의 대포 기술자 우르반을 초빙해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던 거대한 대포를 만들게 합니다. 이 대포는 무게 500kg의 돌을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6일 오스만 제국은 마침내 포위망을 펼칩니다. 한쪽은 대포와 군사, 다른 한쪽은 강을 따라 늘어선 함대, 도시 안엔 7,000명 남짓의 수비군,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였습니다.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잔틴의 성벽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고 오스만군의 대포조차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지키던 수비대는 골든 혼이라 불리는 바다 쪽에선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거긴 쇠사슬이 바다를 막고 있었거든요. 메흐메트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밤이 되자 오스만 병사들은 배를 바퀴에 올려 언덕을 넘어 강 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자 도시 안 사람들은 자신들 뒤쪽 바다에 오스만 함대가 떠 있는 걸 보고 경악하죠. 한 달이 넘는 포위, 계속되는 대포의 포격, 지속되는 육상 공세. 그리고 5월 29일 새벽 마지막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초기 공격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니체리 부대가 마침내 성벽 안으로 돌입합니다. 도시 안엔 패닉이 일었고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검을 들고 마지막까지 싸우다 시민들 사이 어딘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천년 제국의 심장.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메흐메트는 도시로 들어와 약탈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맨 처음 향한 곳은 도시 한복판의 대성당 아야소피아.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도시가 이제 오스만의 수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시의 이름은 이스탄불. 그는 이곳에 모든 민족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정복은 단지 하나의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메흐메트는 자신을 로마 황제라 불렀고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의 재건자였던 셈이죠. 오스만 제국은 이제 더 이상 국경의 전사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년 뒤 제국은 또 한 명의 위대한 술탄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술레이만, 역사는 그를 위대한 술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1520년 26세의 나이로 제국의 지휘봉을 줍니다. 그의 통치는 46년에 걸쳐 이어졌고 오스만 제국은 이 시기에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제국의 질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섞여 있는 오스만에서 통일된 법률 체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는 이슬람 율법과 관습법을 조화시켜 오스만의 고유한 법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훗날 법전 제정자란 별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단지 책상 위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던 정복자였죠. 1526년 모아치 전투. 그는 헝가리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부 유럽으로 진격합니다. 세르비아, 트란실바니아, 루마니아 일대가 오스만의 깃발 아래 들어오게 되죠. 그로부터 3년 후인 1529년 그는 오스트리아 빈까지 군대를 이끕니다. 비록 빈 공략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은 더 이상 오스만을 동쪽 끝의 국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육지에서의 확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도 제국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1538년 프레베자 해전. 오스만 해군은 유럽 연합 함대를 격파하며 지중해의 제해권을 손에 넣습니다. 그 중심엔 바르바로사 하이레딘이라는 전설적인 제독이 있었고 술레이만은 그를 통해 바다 위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새깁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탄불은 명실상부한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곳엔 거대한 모스크와 시장, 학교와 목욕탕이 세워졌고 제국의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가 미마르 시난. 그는 술레이만의 명으로 수십 년간 건축을 이어가며 오스만 건축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술레이마니의 모스크는 그 결정판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전성기 이면에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어두운 원칙도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엔 충격적인 정치적 관습이 존재했죠. 바로 형제를 제거하는 관습, 형제 살해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자는 자신 외의 모든 형제를 처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피를 통한 경쟁이자 제국의 내전과 분열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어린 형제들조차 제국의 명령으로 사라져야 했죠. 술레이만의 말년, 그도 똑같은 고민에 직면합니다. 후계자인 셀림과 그보다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던 바예지드 사이에서 그는 셀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바예지드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패배했고 이후 술탄의 명에 따라 처형됩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비극이기도 했지만 제국을 지탱한 정치 질서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1566년 술레이만은 시게트바르 원정 중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은 당장 공개되지 않았고 군대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시신은 몰래 운구되었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후원한 술레이마니의 모스크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이스탄불 언덕 위에 서 있고 그 앞에서 제국의 기억은 바람처럼 속삭이고 있죠. 술레이만 대제가 세상을 떠난 후 오스만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엔 모스크가 굳건히 서 있었고 군대도 여전히 깃발을 들고 행진했죠. 하지만 제국의 내부는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술탄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 안의 힘의 축이 달라졌습니다. 술탄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대제상, 궁녀, 그리고 권세를 쥔 이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니체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한때는 제국의 정예병, 술탄의 방패이자 검이었던 그들은 이제 권력을 가진 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훈련은 줄었고 복지는 늘었습니다. 명령보다 이익을 따졌고 때로는 술탄의 결정에도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치에 개입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죠. 제국 밖에서도 변화는 거셌습니다. 한때 오스만이 지배하던 무역로는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으로 옮겨갔고 오스만은 중요한 경제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세금은 줄어들고 은은 귀해졌으며 지방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83년 유럽은 오스만의 마지막 큰 타격을 가합니다. 바로 빈 전투. 오스트리아 빈 앞에선 오스만 군대는 예전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투는 대패로 끝났고
유럽은 오스만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전투는 단지 하나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쇠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역사책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그 이후 오스만 제국은 개혁을 시도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 탄지마트라는 이름의 개혁이 추진되었죠. 새로운 법, 새로운 학교, 새로운 행정 시스템. 하지만 오래된 체제와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내부 세력은 그 개혁이 뿌리 내리는 걸 막았습니다. 마치 썩은 뿌리 위에 아무리 새싹을 심어도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는 사이 서구 열강은 점점 더 오스만의 영토를 둘러싸며 유럽의 병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안에서부터 썩어가듯 오스만 제국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발칸의 민족들은 더 이상 조용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수백 년을 오스만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는 19세기 초에 이미 독립을 쟁취했고 그 뒤를 이어 발칸 전쟁이 일어나며 오스만은 유럽에서 거의 모든 영토를 잃어버립니다. 유럽이 등을 돌린 사이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움직입니다. 프랑스는 알제리와 튀니지를,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차지합니다. 한때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였던 오스만은 이제 지중해의 서쪽에서 그 이름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전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탄불을 봉쇄했고 제국의 심장부마저 외세의 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무너지는 제국의 잿더미 속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무스타파 케말, 훗날 아타튀르크라 불리게 될 사내였죠. 1919년 그는 흑해 연안 의도시 삼순에 상륙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다. 그는 앙카라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오스만이 아닌 터키 민족의 이름으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서쪽에서 이즈미르를 점령하고 이스탄불은 여전히 연합군의 손에 있었죠. 하지만 케말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재편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며 하나하나 전선을 밀어냅니다. 1922년 마침내 오스만 술탄제가 폐지됩니다.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영국 군함을 타고 몰래 망명합니다. 천년 제국의 마지막 장이 그렇게 조용히 덮이죠. 그리고 1923년 10월 29일 튀르키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아타튀르크 터키인의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며 세속주의 국가를 선언합니다. 이슬람 율법 대신 민법이 들어오고 여성은 베일을 벗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문자는 사라지고 라틴 알파벳이 도입되어 사람들은 다시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이제 코란이 아닌 과학 교과서를 읽고 여성은 투표를 하며 사회에 나섭니다. 케말은 전통을 깨고 국가를 근대화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때론 너무 빠른 변화였고 때론 거센 저항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국의 유산을 정리하고 공화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38년 아타튀르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설계한 앙카라의 언덕 위 묘역에 조용히 안장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터키인의 심장 속에 살아있죠. 오스만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중동과 발칸,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건축과 문화, 언어와 정치의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오스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죠. 오스만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위에 새로 태어난 나라는 그의 손으로 만든 또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600년의 제국 오스만. 그들은 떠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건물 위에, 언어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 수많은 과거의 발자국 위에 놓여 있죠.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